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예도의 도서관 벤티 커피숍에서 니체의 선악의 저편 강좌를 열겠습니다. 서문 2개 빼고 12번째 니체 선악의 저편 1차 자료 강독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12번째고 동영상으로 따지면 선악의 저편이 서문을 포함하여 오늘이 14개째겠죠. 그러나 서문을 빼니까 선악의 저편 강독 12번째로 들어갑니다. 오늘 강좌가 14절부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자, 이제 아마도 5개와 6개의 머릿속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떠오르는데, 물리학 또한 단순히 세계 해석이자 세계 정리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에 따르면 삼가 말하자면 갈로 쳐놓고 이렇게 해놨어. 세계의 설명이 아니라 세계 해석이고 세계 정돈이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독일어 원서를 보면은 물리학 역시도 세계 해석이지 세계 설명이 아니고 세계 해석이고 세계를 정돈해 놓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도는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니체의 말에 동의하는 게, 여러분들 오늘날 물리학 1차 오늘날 물리학자들 한번 보셔요. 빅뱅 이론이라든지 또 이 세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다룰 때에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론을 펼쳐나갑니까? 그들이 본 이 세계에 대한 해석입니다. 물리학도. 이해가 돼요? 물리학 역시도 세계에 대한 해석이고, 이 물리학이 무슨 어떤 보편적 진리를 갖고 있고 과학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 헛소리죠. 성서가 갖고 있는 성서의 세계 기원은 뭐예요? 성서는 신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그건 역시 그거와 같이 성서와 같이 세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나, 아니면 이 세계가 폭발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거나, 다 해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 그런데 세계 기원에 대한 어떤 그 이론들은 신화를 포함하여 이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수천 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물리학 역시도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고 세계를 정돈하는 것이지, 무슨 독일어로 직접 말하면 Welt Auslegung und Zurechtlegung 이지 Welt Erklärung, 그러니까 세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넘어갑니다. 그러나 물리학이 감각에 대한 신앙에 자신을 세우는 한에 있어서 자신을 맞추자면 감각에 대한 신앙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학도 불확정성의 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칼 포포의 과학 철학 알죠? 과학 철학에서 확률도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자연과학이 이런 신앙이 다 미신이고 이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과학에 대한 이론에도 감각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 이 신앙을 확률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칼 포포의 철학도 예도가 칼 포포가 얼마나 부당하게 마르크스와 헤겔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사람으로서 독일 철학에 정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린 사회와 적들을 미국과 영국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쪽으로 나갔는데,
철학에 대한 어떤 깊은 부자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언젠가 한번 칼 포퍼의 순진성에 대하여 예도가 헤겔과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역으로 칼 포퍼를 비판하는 철학을 언제 한번 할 거야. 열린 사회와 적대, 오픈 소사이어티 앤드 에너미라는 영어로 그가 글을 쓰기를 좋아했고, 그죠? 그거는 뭐 독일어든 영어든 다 나와 있어. 물리학이 감각에 대한 신앙에 자신을 맞추는 한에 있어서 물리학은 그 이상의 것으로 간주되며 긴 안목으로 볼 때에 또한 그 이상의 것으로 곧 물리학은 설명으로 간주되어야 된다. 이렇게 물리학은 세계 해석이고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정돈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니체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물리학은 세계에 대한 설명으로 간주되어야 된다는 것. 긴 안목으로 볼 때. 이해가 됐죠? 넘어갑니다. 물리학은 자신을 위한 눈을 갖고 있으며 손가락을 갖고 있어. Sie hat Augen und Finger für sich. Sie hat den Augenschein und die Handgreiflichkeit für sich.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니체가 직접 말하는 이거는 물리학은 자신을 위한 눈과 손가락을 갖고 있고 물리학은 실제로 보는 실견을 갖고 있어. 실제로 보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실견을 갖고 있으며 자신을 위하여 손으로 붙잡을 수 있을 만큼 명백한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평민들의 취향을 가지고 평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취향, 근본 취향을 가지고 약간 비아냥거린다고 볼 수 있겠죠. 니체가 지금 백자우번트 매혹시키면서 위벌 레덴트 설득하면서 그 다음에 위벌 조이겐트 확신시키면서 그렇게 하나의 시대에 물리학의 이러한 특징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것은 본능적으로 영원히 민중적인 감각주의의 진리의 규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학이라 그러는 게 뭐 엄청난 어떤 그러한 진리를 대변하는 것 같지만 니체가 볼 때는 평민들이나 평범한 영원히 민중적인 감각에 근거하여 진리 규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가 어떤 물리학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뒤로 계속 가봐야 됩니다. 바스 이스트 클라르 무엇이 분명하고 바스 에얼 클레얼트 무엇이 설명하고 있는가, 분명한 게 무엇이고 설명하는 게 무엇인가. 에얼스트 다스 바스 지시젠 운트 타스텐 레스트 이렇게 나와 있어. 보여질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것만이 이해가 됐어요. 보여질 수 있고 물리학은 보여질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것만을 설명하고 분명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니체의 이 시대의 물리학자들도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과 같이 간다고 보면 보여질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그런 것만이 분명하고 설명될 수 있다라고 봤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이런 걸 의심했죠. 지금 데카르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물리학은 그런 것들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진도 나갑니다. 자,
그런 정도까지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밀고 나가야만 한다. 그런 정도까지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밀고 나가야만 한다. 사람들은 여기서 누구요? 물리학자들이지 뭐. 보여질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죠? 그런데 뒤집어서 umgekehr트 역으로 말해서 정확하게 플라톤의 사유방식의 마술은 감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항하여 성립되었다. 맞죠? 플라톤의 이데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라톤의 이데아는 뭐야? 이데아의 세계는 이런 감각적인 세계와는 다르고 형상의 세계로서, 에이도스의 세계로서 영원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플라톤이. 그죠? 그런데 이 물리학자들은 플라톤의 사유방식과는 다르게 만져질 수 있고, 독일어로 보면 명확합니다. 보여질 수 있는 것. 바스지히젠 운트 타스텐 레스트. 만져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했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런 사유방식과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감각적인 것들에 대항했다 이 말이에요. 참 1차 자료가 더 재미있다니까요. 선생이 있으면 혼자 읽으면 뭐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선생이 1차 자료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있다 그러면 1차 자료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얘도 이런 단편 강좌를 하지만 결국 1차 자료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많아요. 1차 자료를 빠진 자는 단숨에 하루 만에 막 동영상 10개를 본다니까, 공부하면서요. 왜? 1차 자료는 논문을 직접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자료 강좌는 뭐가 좋은가 하면은, 하이데거면 하이데거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직접 코멘타리를 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니체도 직접 자기 학위 논문에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1차 자료는. 엄청난 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공부를 모르는 사람은 뭐 모르겠지만 앞으로 1차 자료 강좌가 뜰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좌도 없고 한국에는. 근데 이런 플라톤의 사유방식은 고귀한 사유방식이었어요. 고귀한, 비아냥거리는 거겠죠. 아마도 심지어 우리의 동시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감각을 누렸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러나 이러한 감각을 지배하는 것에서 더 높은 승리를 발견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이죠? 플라톤의 사고방식이 있죠. 이데아에는 형상이 있고, 이거 우스운 게 아닙니다. 이거 대단한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니체 시대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감각을 누렸던, 즐겼던 자들이야. 그래서 결국 이들은 감각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감각을 지배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감각을. 감각을 지배한다는 건 이데아의 세계와 감각의 세계를 나눴다는 거잖아. 플라톤이, 그지? 그런데 이런 플라톤의 철학은 감각을 지배하는 것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야. 그죠? 이데아로 감각을 나누고 감각의 세계를 위에 놨다라는 거.
이데아의 세계를 아래에 놓고 이런 식으로 지배를 했다는 거야.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상한 취미를 가진 고상한 그러한 사유방식이라고 니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박살납니다. 그 뒤에. 그리고 이것은 뭘 수단으로 해서 일어났는가 하면은 미텔스트 블라설 칼털 그라우얼 베그리프스 넷저 디지 위벌된 분텐 진넨 비어워 된 진넨 표벨 비플라토 작터 발펜 이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고 차가운 그리고 회색빛과 같은 개념의 그물망을 통하여 수단으로 해서 발생했다. 여러분 줄 치십시오. 단순하고 차갑고 회색빛의 개념의 그물망 이 줄 치십시오. 그들이 다채로운 감각의 회오리바람, 감각의 폭도, 플라톤이 말했듯이 폭도 위로 내던지고 있는 그물망. 이게 감각의 폭도야, 여러분. 감각을 죽이잖아요. 감각은 그림자잖아. 실제가 아닙니다, 플라톤한테서. 그래서 감각의 폭도고 다채로운 감각의 회오리바람 위로 회색빛의 차가운 개념의 그물망을 던지고 있어. 누가? 플라톤이. 왜 회색빛이에요? 회색빛이지. 응? 그림자니까. 실제는 위에 있잖아요. 실제는 이데아에 있고 감각은 뭐야?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햇빛을 못 보는 그림자의 개념이라는 거야. 다 막 쏙쏙 들어오죠. 니체 1차 자료가 이렇게 쏙쏙 들어오잖아, 지금. 그래서 니체는 지금 까는 거야, 이거를. 누구를? 플라톤을. 플라톤을 까는 거예요. 이것은 차갑고 회색빛의 개념의 그물망을 통하여 막 성취된 거라는 거야. Es war eine andere alte Genuss in dieser Weltüberwältigung und Weltauslegung nach der Manier des Plato, als der es ist, welchen uns die Physiker von heute anbieten, in gleichen die 달빈ischen 뭐 이렇게 나갑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벌써 14절 다 끝나갑니다. 아, 참. 14절 끝나가 벌써. 오늘 16절까지 하려고 그래. 근데 이러한 세계의 지배, 압제와 제압이라 그럽니다. 위벌 벨티궁은 제압이란 뜻도 있어. 영어의 오버웰밍입니다. 오버웰름 알죠? 오버웰름. 그 다음에 세계 해석. 이러한 세계 제압과 세계 해석에서의 또 다른 종류의 향유다, 이것은. 향유였다. 플라톤의 방식을 따르는 그러한 세계 제압 안에서의 향유였다는 거야. 근데 물리학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것도 또 다른 종류의 플라톤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러한 또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었다, 향유였다는 겁니다. 또 오늘날의 물리학자뿐만 아니라 다윈주의자들 그리고 생리학적 연구가들 가운데에서의 반목적론자들 알았어요? 지금 세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어. 니체가 누군가 하면은 첫째는 플라톤주의자들, 두 번째는 오늘날의 물리학자들, 세 번째는 다윈주의자들, 네 번째는 반목적론자, 생리학적인 반목적론자들. 이들은
뭘 수단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세계를 제압하고 세계를 해석했는가 하면 다 플라톤의 방식을 따라서 했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들의 원리는 가장 적게 가능한 힘과 가장 크게 가능한 어리석음의 원리를 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류는 감각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감각을 지배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뭐야? 만져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데 결국 세계 법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반목적론자들, 해결에 반대하는 반목적론자들 역시도 이들의 논리는 가장 적은 힘을 갖고 가장 큰 어리석음을 가진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야. 아, 참네. 니체는 하여튼 웃기는 인간이야. 지가 최고야, 여러분. 니체는. 응? 니체한테 걸리면요, 살아남을 놈이 없습니다. 니체. 근데 얘도는요, 니체가 참 귀엽습니다. 귀엽고, 뭐라 그러나, 오늘날 니체는 독일 철학자들은 니체를 제대로, 하이데거 봐, 하이데거. 하이데거가 니체 뭐 제대로 해석했나요? 니체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제일 잘 해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푸코라든지 데리다라든지, 그죠? 락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니체 해석은 또 우리 예도의 선생인 안드레아스 우얼스 존머랑은 또 달라요. 우리 선생은 니체 전집을 해독하면서, 그죠? 가능한 한 니체 시대 안에서 니체가 어떤 코멘타리를 달고 어떤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며 이런 이야기들 중에 출처가 어디고, 이건 니체가 프랑스의 철학의 그 당시에 볼테르를 읽었고, 이 부분은 어디서 왔고, 이 부분은 뭐 역사적 예술을 썼던 누구를 읽었고, 이런 방식으로 니체 전체에 대한 코멘타리를 하는 거 완전 다른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또 이런 책 말고 문화 해석을 많이 씁니다. 그래 대하여. 그런데 우리 선생이 쓰는 니체 코멘타리는 그런 거하고는 또 달라. 두 개 다 있어야 되겠죠. 탁월한 게 많습니다. 천재야, 천재. 내가 그걸 번역하는데 불어, 독일어,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가 그냥 코멘타리에 떡칠돼 있어요, 그냥. 우리 선생 혼자도 쓰지만, 하빌리타지온, 박사들은 종이야. 하빌리타지온을 받은 5명이 함께 우리 선생이 이제 프레지덴트고 이렇게 해갖고 코멘타리를 지금 거의, 5년이나 지나면 끝난다 그럽니다. 지금 절반이 완성이 됐죠. 예도가 몇 개를 번역하고 뒤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니체 1차 자료를 읽는 거랑요, 들레즈라든지 푸코가 니체를 해석한 건 또 다른 얘기라고. 이해가 됐어? 재밌잖아. 예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볼 것이 더 이상 없고 만질 것이 더 이상 없는 곳에서 인간은 또한 찾을 것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물리학자들과 다윈주의자들, 생물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읽어줍니다. 인간이 볼 것과 만질 것이 더 이상 없는 곳에서,
그게 독일어 원문은 이래 나와 있습니다. For der Mensch nicht mehr zu sehen und zu greifen hat. Da hat auch nicht mehr zu sehen. 이렇게 주hen 이렇게 나와 있어. 줄 치십시오. 인간은 볼 것이 없고 만질 것이 없는 곳에서는 인간은 찾을 것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바로 물론 플라톤의 명령법하고는 다른 명령법이에요. 곧 뭐야? 어떤 명령법인가 하면은 미래의 기계론자들과 다리를 놓는 그러한 강하고 부지런한 그러한 부류의 미래의 기계론자들과 다리를 세우는 자들에게서 순수하게 거친 노동을 처리해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죠? 올바른 명령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플라톤적 명령과는 다른 명령법이라는 거야. 그게 미래의 어떤 이러한 오늘날의 물리학이 이게 지금 플라톤의 옛날 거고 지금 세 부류 있지. 생리학, 그 다음에 생리학적인 반목적론자, 또 다윈주의자들, 오늘날의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플라톤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플라톤하고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명령법은 바로 인간이 보고 붙잡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는 찾을 것도 없다라고 본 거야. 이건 플라톤과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되는데 왜 니체가 이거를 같은 그룹에 들어놨는가 하면은 플라톤이 감각을 죽여서 세계를 해석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감각적인 것만을 갖고 이 세계를 해석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이 두 부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명령법 역시도 플라톤과 같이 극단적인 건 아닌지 니체의 질문은 여기서 양쪽 다를 까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져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것, 그게 니체 시대의 생물학과 물리학과 생리학의 본질적인 거였다면 플라톤은 감각을 죽이면서 자기의 세계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이 둘 다를 까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둘 다를 까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두 개의 종류가 바로 이러한 세계를 해석하는 또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플라톤과 현대의 이러한 물리학자들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니체는 이쪽에서 플라톤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여기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일단 대비를 통하여 끝내고 있습니다. 15절로 넘어갑니다. 재밌죠? 15절. 생리학을 좋은 양심을 가지고 생리학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수해야 한다. 니체, 얘도 번역 잘하죠. 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이거 보고 하고 있어. 뭐 써놓은 거 있어요? 단어 찾은 거 있어, 없어? 한번 봐봐. 없죠? 번역사랑 비교 한번 해보시오. 얘도는 직독직해잖아, 그죠?
이거 예도가 읽은 게 2년 넘었습니다. 논문 쓰기 전에 읽었고, 이거 처음 읽겠죠. 이거 뭐 또 뭐하러 읽겠어, 이거를. 지금 딴 책 읽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응? 15절 나갑니다. 15절. 생리학을 좋은 양심을 가지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은 감각기관은 관념론 철학의 의미에서 감각기관은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수해야 된다. 여러분, 이래도 니체가 쉽습니까? 니체가 쉬워? 아이고, 한 줄도 이해 못합니다. 니체를 한 줄도 이해 못해요. 여기 지금 관념론 나오잖아. 예도가 했던 칸트 철학 모르고는 손도 못 대, 지금 이거요. 여기 봐봐. 감각기관은 관념론 철학의 의미에서의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관념론을 까고 생리학으로 관념론을 까는 거예요. 현상이면 뭐야? 감각기관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야. 칸트 까는 거지 뭐. 칸트. 헤겔을 까는 거고. 헤겔은 좀 덜하죠. 칸트 까는 거예요 지금. 감각기관은 관념론 철학의 의미에서의 현상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해야 생리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 현상이 아니고 뭐야? 그럼 현상이 아니고 감각기관은 실제라는 얘기겠지 뭐. 감각기관은 현상이 아니고 감각기관은 또 뭐라 그랬어? 시간과 공간은 형식이라 그랬잖아, 칸트가. 감각기관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물 자체 현상 이래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현상이라 그러면 생리학은 통하지 않아요. 그럼 칸트가 그러면 무너지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라고. 니체는 인간의 육체가 중요하다는 거야. 인간의 육체가 중요한 이런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칸트의 그 관념론에서의 현상이라는 개념, 감각을 현상으로 갖고 가잖아요. 감각직관으로부터 들어온 거는 물 자체가 아니라 현상이라 그러잖아. 이거는 생리학에서 볼 때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니체는 하고 있는 거라고. 응? 이해가 됐죠? 이러한 것으로서 감각기관들은 어떤 원인이 될 수 없다. 뭐죠? 칸트가 그러잖아. 감각기관이 뭐야? 감각기관이 밖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뭐예요? 선험적 형식입니다. 칸트한테서는. 그리고 이게 원인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결과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으로서 감각기관은 원인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니체가 볼 때는. 뭐였어? 생리학적으로. 감각주의는 적어도 따라서 규제적인 가설로서 발견적인 원리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규제적인 가설로서 감각주의는 존재한다. 여러분들 봐봐. 규제적 가설이 뭐예요? 칸트가 얘기했잖아. 규제적인 거는 뭐야? 통제적인 겁니다. 구성적인 거는 대상을 구성한다라는 얘기야. 그래, 여기 지금 봐봐, 여러분. 지금 이거 칸트 모르면 한 줄도 못 잡아내는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래 놓고 니체를 읽었다 그래.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이게 지금 쉬운 이야기예요, 이게. 이 일반인들, 철학 전공자들, 니체 모르는 전공자들한테도, 박사학위 받고, 다 필요 없이, 이게 쉬운 얘기냐고, 지금 이게.
주제적 가설로서 전주알리스무스, 감각주의, 발견적인 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단지 뭐예요? 주제적 가설로서만 감각주의가 존재한다. 누구한테서? 칸트한테서. 어떻게 그랬느냐? 다른 사람들은 말한다. 외부 세계라고 하는 거는, 외부 세계는 우리의 감각의 작품일 것이다. 이거 뭐야? 관념론 철학이다. 외부 세계는 우리의 감각에 의한 작품이라는. 여러분, 칸트 모르면요, 지금 15절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봐봐. 칸트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뭐라 그랬어? 들어오는 선언적으로 대가리 속에 감각 직관이 형식이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고, 오성에도 범주표가 미리 선언적으로 있고, 이 선언적으로 원인자로서 있는 것들이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오성이 자기의 미리 준비된 범주를 적용하는 거잖아. 맞죠? 칸트한테서, 그죠? 적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외부 세계는 우리의 기관의 작품일 것이다. 이거는 누구도 들어가. 칸트뿐만 아니라 휴움도 들어가. 휴움은 모든 게 감각적 인상이라 그러잖아요. 관념조차도 감각적 인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잖아. 버클리. 이런 인식론 웬만한 건 다 들어가는 거야. 외부 세계는 우리의 기관의 작품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니체가 볼 때. 니체가 여러분들 선악의 저편에서 철학자들을 까는 거잖아. 지금 일장이. 큰 일장이, 그죠? 지금 큰 일장이 23절까지니까 얘도가 빨리 가면은 빨리 끝납니다. 한 3-4개 하면 끝나요, 이거. 그런데 우리의 기관의 작품이 외부 세계입니까? 아니잖아. 세계는 칸트도 그러잖아. 세계는 우리의 기관과 상관없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경험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움, 버클리, 로크, 알았어요? 이런 경험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나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몸은 이 외부 세계의 조각으로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기관의 작품이 될 것인가? 뭔 말이에요? 우리의 몸도 여기서 혀를 찌르는 거예요. 칸트, 헤겔, 영국 전통의 경험론과 독일의 관념론을 다 까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러면은 우리의 몸도 네 눈가리가 만들어낸 거냐? 네가 보는 네 주관이 만들어낸 거냐는 거야. 붕괴돼 버리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해가 됐어요? 예? 오늘 이지영 선생님 들어왔네? 나랑 패친이 아닌데 댓글 달아놨네? 내 강좌, 니체 강좌의 매니아죠. 내 강좌를 다 듣는. 반갑습니다. 언제 패친 신청해 주세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기관 자체, 우리의 몸의 기관의 작품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주관이 이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눈가리가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우리의 기관, 이 몸의 기관들도 다 여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들레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한테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니체가 이미 기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잖아. 안티오이디푸스의 기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1차 자료를 읽어야 돼, 그래서. 철학하는 자들은. 니체 같은 이런 대가의 1차 자료를 읽어야 이 뚜껑이 열린다니까요. 바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말하는 주관에 의해서 외부 세계가 만들어지고, 니네 감각에 의해서만, 그게 된다 그러면, 그렇다고 뭐 몸도 니네들 대가리가 만든 거고, 눈가리가 만든 거고, 니 기관도 그게 만든 게 된다. 이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This is to be mere scheint eine gründliche Reduktio ad absurdum. 라틴어가 나옵니다, 라틴어. 자, 이것은 니체가 볼 때는, 니체에게서는 이것은 철저한 모순으로의 철저한 환원에 불과한 것이다. 라틴어를 썼어. 모순으로의 환원이야, 이것은. 모순이라는 거지. 그래서 칸트, 휴움 다 까는 거야. 다 모순이라는 거야. 왜? 육체를 소중히 여기고 니네들이 육체의 생리학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을 안 했다는 거야, 니네들은. 그래서 미셸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오성에는 주름이 졌다 그러잖아, 칸트에. 1차 자료는 이렇게 깊은 거예요. 푸코, 들레즈가 이 장에서 다 보이는 거야, 여러분. 맞죠? 니체 새끼들이에요, 다 니체. 앞에 니체가 있고, 뒤에 들레즈랑 푸코는, 니체가 최고야 그러면서 깃발을 들고 니체를 따라다니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죠. 리케르는 좀 다르고. 참 어디 뭐 니체를 뭐야 걔들만 그래. 하이데거도 니체에 대한 찬양이 엄청나죠. 응? 자, 계속 나갑니다. 이런 것은, 이런 인식론은 라틴어 레둑티오 아트 아프스루드, 그러니까 모순으로의 환원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봐봐, 칸트 개념 다 나오잖아, 여러분. 칸트, 데카르트 개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라고, 제발 좀. 니체를 읽으려 그러면 칸트를 알아야 된다니까. 예도가 9개 해놨잖아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걸 겁니다. 그것만 소화해도. 자, 카우사 수이, 자기 원인이라는 개념이 철저하게 모순적인 어떤 것이라는 걸 가정한다면 맞죠? 카우사 수이. 카우사 수이는 그게 니체는요, 칸트를 비판하지만 칸트가 열어둔 사고를 갖고 칸트를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요. 칸트는 그래 우스운 학자가 아닙니다. 칸트는 니체가 그렇게 바로 이렇게 까서 붕괴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칸트가 말해놓은 걸 갖고 칸트 안에서 칸트의 모순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니체의 해체의 방법이라니까. 칸트가 뭐라 그랬어? 카우사 수이돈 이율배반이라 그랬어요. 예도가 얼마 전에 니체 칸트 강좌했잖아. 카우사 수이, 자기 원인이라는 거는, 자기 원인이 어디에 나와, 여러분? 자기 원인은 칸트의 세계의 형이상학적 이성의 이념의 명제에서 우주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그랬거든. 안 된다 그랬다고, 칸트도. 근데 칸트를 따라서 까지만 니체는
칸트보다 또 다른 의도를 갖고 까는 거라고. 이걸 다 얘기하겠어. 진도도 또 나가야 되고. 제1원인이라는 개념은 자기 원인이야. 이건 신이지 뭐. 이 자기 원인이 스피노자한테서는 능산적 자연이에요. 일자라고 여러분. 데카르트한테도 자기 원인이란 개념이 나오잖아. 이건 중세의 개념이기도 하고 신개념입니다. 신개념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적인 거다. 따라서 외부 세계는 우리의 기관의 작품이 아니다. 맞죠?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외부 세계를. 우리의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근데 칸트도 이 얘기를 해. 칸트도 뭐라 그래? 우리의 기관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래서 물 자체와 현상을 나눈 거라고, 그래서. 근데 니체는 물 자체와 현상을 나누면 안 된다 그러면서 생리학적으로 이걸 갖고 가서 그냥 한꺼번에 다 공격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됐죠? 철학은 참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됩니다. 철학은 좋은 선생을 만나면 정말 좋은 학문이에요. 기쁘고 뭔가 대가리 뚜껑이 열리고, 그죠? 그렇잖아 여러분. 16절 합니다. 16절까지 오늘 끝내야 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여전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는 순진한 자기 관찰자들이 존재한다. 곧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 깨집니다. 데카르트, 칸트 막 다 깹니다. 이제 정신 차리라고. 이 부분에서 직접적 확실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순진한 자기 관찰자들이 존재한다. 직접적 확실성, 줄 빡치고. 예를 들면 나는 생각한다. 쇼펜하우어의 미신이었던 나는 욕구한다. 나는 의지한다. 다 까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는 뭐예요? 데카르트, 칸트지 뭐. 칸트도 이 댕케를 갖다가 어디에다 갖다 붙여? 철학 공부한 사람 따라와야죠. 바로 나와야지. 뭐예요? 이 댕케를 어디다 갖다 붙여? 데카르트에 통각에다 갖다 붙이잖아. 이해가 됐어요? 이 강좌는 지금 독일에 제가 아는 유학생만 4명입니다.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최소한 20명 이상이 예도의 강좌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학위 받아갖고 오면 다 지잘났다고 생각해. 옛날에 예도가 리케르 모임을 가졌어. 예도의 문화생 중에서 신학 박사가 5명 나왔고, 나중에 2명이 또 받아와서 7명이나 나왔어. 이 새끼들 와서 인사도 안 해. 다 지가 잘났는지 알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1차자로는 이런 의미가 있고, 나는 생각한다, 데카르트, 칸트. 나는 의지한다, 욕구한다가 뭐야? 쇼펜하우어지 뭐. 그리고 직접적 확실성은 뭐야? 데카르트지 뭐. 여러분, 직접적 확실성. 내가 의심하는 가운데서도, 그죠? 내가 의심하는 가운데서도 뭐예요? 나라는 이 의심하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거든. 이 의심하는 나는 확실하게 붙잡히고 있다라는 거거든. 이 직접적 확실성, 자기의식, 이런 것들을 순진하게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자기 선배들이지 뭐. 니체가 이걸 이제 해체하는 거예요. 16절에서 말하자면 마치 여기에서 인식이 순수하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대상을 물 자체로 파악할 수 있기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봐. 인식이 대상을 물 자체처럼 파악할 수 있어? 없죠. 근데
데카르트는 그렇게 믿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칸트는요, 니체의 비판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칸트가 이 점에서 대단한 철학자라는 걸 알아야 되고, 니체 철학에 상당히 많은 통찰을 준 학자가 바로 칸트예요. 칸트라고. 오늘 예도가 오후에는 이상은 박사를 만나서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은 예도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신학자가 이야기하고 신학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라찐거와 뭐지? 그게 있으니까 예도는 그 시간은 그냥 우리 이상은 박사가 얘기하도록 그냥 놔둘라 그래. 신학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상은 박사는 또 예도랑 친구고, 뭐 싸우면 뭐 하겠어, 그죠? 아주 좋은 친구인데, 어쨌든, 오늘 강좌 끝나고 또 라찐거를 만나러 갑니다, 예도가. 그러니까, 대상을 순수하게 물 자체로 파악할 수 없다는 거야, 그죠? 데카르트 까는 겁니다. 그리고 주체의 편에서, 그리고 객체의 편에서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당연하죠. 주체와 객체의 편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모순이 발생해. 위조가 발생해요. 위조, 잘못된 것, 거짓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물 자체는 물 자체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어, 대상을. 그러나 직접적 확실성, 이히 댕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욕구한다, 이거 다 깝니다. 왜 까는지 잘 따라오셔요. 그러나 이 직접적 확실성, 절대적 인식, 물 자체라는 것은 줄 빡빡 치세요. 이 세 가지는 라틴어로 이렇게 돼 있어. contradictio in adjectio, 형용적 모순을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용적 모순이 뭡니까? 이런 거야. 형용사가 꾸미는 명사가 서로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직접적 확실성. 왜 인간의 인식이 직접적 확실성을 가질 수 있어요? 직접이란 단어가 이미 확실성과 모순된다는 거야. 두 번째, 절대적 인식. 인식이 어떻게 절대적일 수 있어? 신의 인식만이 절대적인 거지.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절대적이야? 이거는 해결을 까는 거겠죠? 세 번째, 물 자체. 사물 자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거야. 니체는. 이런 것들은 다 형용적 모순을 자체 안에 품고 있다는 것을 나는 수백 번이고 반복할 것이다. 니체가 이제 이걸 다 까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싸그리 다 까는 거야, 니체가. 그러나, 자, 사람들은 하지만 결국 단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죠? 철학자들이 말하는, 나는 생각합니다. 직접적 확실성. 은미텔바르 게비스하이트 아프조 루터 에어 켄트니스, 그 다음에 딩한 지시, 이러한 단어, 이거는 단어의 유혹이야. 단어놀이야. 언어의 유희야.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사람들은 믿을 수도 있다. 인식이라는 것이 최종적 알미라는 거 믿을 수도 있다. 헛질하는 거죠. 인식이 어떻게 최종적인 게 있을 수가 있어? 거짓말이라는 거야, 니체는. 계속 나갑니다. 철학자는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자,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코기토의 문장 속에 표현되어 있는
그 과정을 코기토라는 명제 속에 표현되어 있는 과정을 분쇄해보면 니체는 다음과 같은 대담한 주장들을 얻게 되는데, 이 주장들의 근거를 제시하는 건 어렵고 심지어는 아마도 불가능하기까지 해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근거 제시가 불가능해요. 나는 생각한다 안에서 표현되는 과정을 분절을 해보면 이런 잘못된 터무니없는 대담무쌍한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분해해보면 이 주장은 근거 제시가 불가능한 거라는 거야. 이제부터 니체가 나는 생각한다를 분쇄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데카르트, 칸트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자, 예를 들어 생각하는 것은 나라는 것. 두 번째,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 세 번째, 생각은 원인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본질의 측면에서 생각이라는 것은 활동이자 작용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 댕케를 니체가 분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생각으로서 표시될 수 있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 이게 있어야 데카르트의 이히덴케와 칸트의 이히덴케, 코기토가 설정된다는 거예요. 니체가 다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깨고 있잖아. 16절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철학적으로. 응? 그리고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이런 명제들. 이 코기토라는 말 속에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환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 환상에. 니체가 박살냅니다. 자,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것에 대하여 나에게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방금 일어난 것이 아마도 의지인지 느낌인지, 의지인지 느낌인지, 아마도 의욕인지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무엇에 따라서 내가 측정할 수 있겠는가? 계속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예도가 설명하면 그냥 눈깔이 확 들어올 거예요. 요걸 읽고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충분하게도 이히덴케,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순간적인 상태를 내가 나에게서 이미 알고 있는 또 다른 상태들과 비교할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확정하도록 만들 것이다. 됐죠? 줄 빡빡 치시고 예도를 따라오십시오.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식의 상태가 있겠죠. 예도가 지금 커피를 보고 있다. 이것이 지금 아우겐블리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그 확실성이라고 합시다. 상태라고 합시다. 그러나 이게 확실해지려고 그러면 이게
이게 어떻게 확실할 수가 있어? 뭐가 전제돼야 돼? 이걸 시간으로부터 떼내야 돼. 맞죠? 그리고 예도가 지금 그전에는 책을 보고 있었고, 강좌를 열고 있었는데, 이 커피가 갑자기 들어왔어. 그리고 이 예도에게서 이미 알려져 있는 하이데거가 이미 들어있는 거야. 훗설도 들어있는 거야. 훗설의 시간의식도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인식의 상태들과 지금 내가 커피라고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비교를 해야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이 성립된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것을 확실하게 내 대가리가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이 말은 환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인식 안에 이미 마련된 또 다른 상태와 나의 전이해와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개는 또한 나의 미래의 가능성과 관계된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확실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시간의식에 의해서 과거의 지평과 나의 지평이 만남으로써 연속적인 시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비교의 방식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그것을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사고는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확실하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걸 니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체가 다 해놨어요. 하이데거는 그냥 숟가락을 얹어 놓은 거야. 하이데거는 여러분 맞잖아. 다 해놨잖아. 물론 내던져져 있으면 좀 탁월하긴 하죠. 근데 니체의 다른 부분에 또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 하이데거의 그 부분은. 그러니까 1차 자료를 읽어야 된다니까. 이 한 장도 이해 못하는 주제에 니체를 읽어가 니체를 이해한다는 둥 헛지랄을 하고 아이고 참. 먼저 인간이 되시고 공부를 하시라고. 겸손하게. 여러분 봐봐. 이러한 또 다른 그 밖에 다른 지식과의 역으로 관계 맺음 때문에 지금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식의 상태는 나에게 직접적 확실성을 가질 수 없는 거야. 맞죠? 다른 상태와 비교해서 이 순간의 상태를 확실하다고 그래야 한다면 직접적 확실성이 아니잖아. 비교적 확실성인 거지. 맞죠? 그게 나에게 준비된 이러한 역관계의 지식이 없다면, 이미 준비된 이런 지식이 없다면 이건 선험적 형식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경험적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배지웅 역으로 관계 맺는, 그래서 지금 내가 확실하다고 하는 이 순간의 상태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직접적 확실성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니체 대단합니다. 역시 승리했습니다. 승리 1승. 그래놓고 이래 말하면 또 미친 인간들이 니체가 미친 새끼 요 부분만 승리했다고. 칸트의 다른 부분은 또 대단한 게 많아요. 제발 좀 공부를, 제발 이 귀가 얇아갖고 1차 자료를 안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사람들이, 백성들이, 민중들이 주어진 사례에서 믿을 수도 있는 저 직접
직접적 확실성이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철학자는 일련의 형이상학의 질문들을 얻게 된다. 손에 수중에 넣게 된다. 저 직접적 확실성이라는 자리에 일련의 형이상학의 질문들, 매우 본래적인 지성의 양심의 질문들을 손에 넣게 되는데, 다음을 의미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인가 봅시다. 내가 생각이라는 개념을 어디로부터 취하고 있는가? 생각 자체를 이제 질문하는 거야. 어디로부터 내가 생각을 취하고 있냐? 왜 나는 원인과 결과를 믿고 있는가? 칸트하고 누구 까는 거야? 칸트하고 누구? 데카르트 까는 거지. 원인과 결과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내가 그렇게 순수이성 비판할 때 그래 말했잖아. 우월자허 운트 비열쿵. 원인과 결과가 칸트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거고 뉴턴의 물리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야. 원인과 결과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그런 게 있냐는 거야. 그런 게. 나, 심지어 원인으로서의 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원인으로서의 나에 관하여 말할 권리를 주는 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알았어요? 생각하는 나가 원인이고 바깥에서 들어온 게 결과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원인과 결과의 원칙을 믿어야 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냐? 일종의 인식의 직관에 호소함으로써 저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와 같이 곧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참이고, 이건 데카르트입니다. 이것은 참이고 실제적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말하는 자와 같이 저 형이상학적 질문에 즉각적으로 감히 대답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참 니체 글 잘 쓰죠? 이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응? 이런 사람은 바로 오늘날 철학자에게 오늘날 웃음과 두 가지 의문부호가 준비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난 니체 글 쓰는 거 보면 참 웃지 않을 수, 코미디언이야, 니체는 거죠. 코미디언? 두 개의 의문부호와 렉셜론, 웃음인데 약간 좀 가볍게 웃는 거야. 예도와 같이 이렇게. 이게 준비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건 독일어로 읽어드릴게요. Mein Herr, 나의 선생님, Bealte der Philosoph vielleicht ihm zu verstehen geben, es ist unwahrscheinlich, dass sie sich nicht irren, aber warum auch durchaus Wahrheit? 이렇게 말. 코미디입니다. 나의 선생님. 철학자는 아마도 이해할 만한 것을 그에게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당신이 길을 잃지 않았다,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있을 법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야. 당신이 틀렸어. 그런데 왜 철저한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모순이 아닌가?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참이고 이 생각하는 것이 실제고 확실하다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선생님, 철학자는 이런 사람에게 이해할 거리를 줄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그런데 선생님,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있을 법하지 않다라는 거야. 이렇게 철학자들이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또한 왜 완전한 진리라는 건 도대체 뭔 말이란 말인가? 여기서 진리는 뭐겠어요? 일치로서의 진리입니다. 줄치시고 적으십시오. 일치로서의 진리. 밖에 있는 저 세계가 칸트와 데카르트가 고민했던 그런 진리. 밖에 있는 저 세계가 나의 인식과 코레스폰덴스를 이룰 수 있는 일치로서의 세계를, 진리를 이야기하라 하는 거라는 거야. 이런 일치로서의 진리가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여기에서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여기서 완전한 일치로서의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오늘 16절까지 끝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었죠. 예도도 뭐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선하게 접힌 16절 끝났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스 선하게 접힌 12번째, 서문 합치면 14번째, 서문 2개 빼면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주스